자, 많이 쉬었습니까? 자, 우리 이제 교재 286쪽에 슬럼프가 나와요. 슬럼프치가 나오는데 이 슬럼프치가 뭐냐? 아주 그 기본 개념만 좀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슬럼프치라는 것은요, 보통 어떻게 다루냐면 콘크리트가 현장에 도착을 해요. 아침에 도착을 하게 되면 비닐 같은 걸 쫙 깔아줘요. 현장 그 실험실에서 요원들이 와서 그럼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이만큼 이렇게 쏘아줘 이렇게 쏟아줍니다. 쏟아주면 이 콘크리트 옆에 이렇게 시험콘이라고 있어요. 시험콘은 여기 위에가 좁아요. 10cm예요. 밑에 변이 20cm, 그렇죠. 높이가 30cm예요. 그러면 조그만 삽이 있어요. 이렇게 삽을 탁 떠서 여기다가 그 양이 한 3분의 1 정도를 놓고 다진 막대가 있어요. 한 25회 정도 다져주고요. 다시 양이 한 3분의 1을 채워주고 다져주고 마지막 채워주고 다지면 이렇게 콘크리트가 수평이 딱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살살살살 들어줘요. 살짝 들어주게 되면 얘가 만약에 된 반죽이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약간 위에가 흘러내려 이렇게 된 반죽이다 그러면 이때 된 반죽 흘러내린 높이를 딱 봤더니 얘가 8cm다 그러면 0에서 8cm 내리 흘러내린 이 슬럼프치가 8cm고요. 그 다음에 또는 아주 묽은 반죽이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설사똥처럼 이렇게 퍼지겠죠. 이렇게 봤더니 20cm다 그러면 얘는 굉장히 묽은 반죽, 얘는 그렇죠, 된 반죽. 그래서 우리가 반죽 질기를 측정한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반죽 질기를 측정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슬럼프치예요. 슬럼프치. 반죽의 질기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 우측에 혼화제가 나오고 혼화제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혼화제, I죠. 얘는 양이 좀 많을 때. 양이 좀 많을 때, 아주 작을 때는 혼화제, 어이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혼화제에 들어가는 거, 고로슬래그, 포졸란 이런 것들 있죠? 특징이 뭡니까? 물 결합제에 들어가는 거. 아까 물 결합제에 비해서는 우리 결합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멘트와 함께 포졸란, 플라이시 같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 결합제에 들어가는 이 정도를 대부분 다 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세한 건 우리가 기본서 수업 시간에 공부할 거고요. 우리 기초주제 31번을 보면은 철근 배치가 나와요. 그 다음에 피복 두께가 나오고, 피복 두께 제한 규정이 나오니까 한 번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철근과 피복 두께, 철근의 간격과 순간격 피복 두께, 자, 피복 두께 제한 규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주제가 철근의 순간격을 일단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철근의 피복 두께, 그 다음에 피복 두께에 관련된 규정들. 그러면 이 철근에 우리가 우리 순간격도 있지만 중심 간격도 있어요.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철근이 이렇게 보여요. 철근이 여기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철근과 철근에 이렇게 중심을 그어서 간격을 표현하면 얘는 중심 간격이라고 그래요. 중심 간격. 그런데 철근의 표면과 표면의 간격이 있겠죠? 철근의 표면이 간격이 있겠죠? 이거를 순간격이라고 그래요. 순간격. 그러면 철근의 순간격을 규정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그림을 그려줄게요. 기둥이 있어요. 기둥에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고요. 철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철근을 이렇게 또 감싸는 철근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철근을 우리가 보통 이게 이제 주군이에요. 그러면 주군의 요 철근과 철근의 요 간격을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순간격이죠. 그 순간격 규제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다시 한번 뭐라고요? 부착력. 부착력 아까 어서 많이 들은 건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피복 두께는 우리가 아까 설명했어. 피복 두께 확보하는 목적은 내화 또 내구 또 내식 또 여기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뭘까요? 자, 우리가 콘크리트는 뭘로 만들었다 그랬죠? 콘크리트는 물, 시멘트, 모래, 자갈이죠. 그 중에 가장 덩치가 큰 게 뭘까요? 자갈이죠. 자갈이 이 통과를 해야 돼? 못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겠죠? 자갈이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갈이 둥둥 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기둥 같은 경우는 보통 몇 미터 정도가 돼요? 내려가는 깊이가 한 3.6에서 3.3이랄까요? 3.3에서 4m 정도 깊이가 돼요. 그럼 여기 자갈이 이 철근 사이를 통과해서 어디까지? 밑에까지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위에서 걸치면 어떻게 돼요?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순간격을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 문제가 돼요? 자갈이죠? 자갈을 조금 더 우리가 전문적 용어로 뭐라 그랬어요? 굵은 골재죠? 그러면 굵은 골재의 뭐다? 그렇죠. 유동성 확보입니다. 요것이 바로 뭐예요? 요것이 순간격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골재의 유동성 확보다. 무슨 골재? 굵은 골재. 굵은 골재의 유동성 확보. 다시 한번 뭐라고요? 굵은 골재의 유동성 확보. 다시 한번 뭐라고요? 굵은 골재의 유동성 확보. 이게 바로 뭐예요? 순간격. 그쵸? 순간격 목적이에요. 아, 이게 순간격이구나. 나머지 몰라도 돼요.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피복 두께는 아까 설명드렸었죠. 피복도 설명드렸어요. 피복 두께. 피복 두께는 다시 말씀드리면 뭐가 돼요? 콘크리트 표면에서 주근이에요? 아니면 가장 가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철근의 표면 간의 최단거리, 최장거리? 최단거리. 분명히 주근이 아니라 뭐다? 가장 가까이 있는 철근 표면까지. 중심이 아니죠? 표면까지 최단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규정이 있어요, 규정. 이 규정은 뭐냐면, 사실은 피복 두께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정확해야 돼요. 어느 정도. 왜? 피복 두께는 무엇과 관계된다 그랬어요, 피복 두께는. 이거야, 이거. 중에 뭐다? 이 중에 내구성, 수명과도 관계가 된다 그랬죠, 수명과도. 그러면 피복 두께는 적당해야 돼요. 지나치게 큰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지나치게. 그러니까 적당해야 돼요. 그럼 적당한 걸 뭘로 정했다?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적당한 거를. 그럼 피복 두께 규정을 잘 보시면 다음 장 동의 표가 나와요. 표가 나오는데 뭐냐면 수중이 나와, 수중. 수중이 나오고 영구히 흙에 묻혀있는 상태. 그 다음에 오기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또는 노출되지 않는 옥내의 경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등급이 나와요. 등급이 나오는데 요거 우리 암기를 하면 좋은데 잘 암기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일단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자, 수중에 있을 땐 뭘로 기억하면 센치가 있고 미리가 있는데, 자, 우리가 수용을 하죠. 수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수용 선수들 머리가 물 위에 올라갔다가 떴다가 그렇죠? 그렇죠? 수용할 때 보면 올라 떨었다 하잖아. 수면에 물 속에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이렇게 세워주면 뭐가 돼요? 이렇게 되죠. 몇 센치? 10cm. 에이, 암기하라고요. 왜냐면 잘 암기가 안 되니까 물 속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물 속에 있으니까 철근이 물 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10cm. 그쵸? 세워주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0. 0이죠. 10. 그 다음에 9. 몇 cm가 돼요? 19. 그 다음에 8cm. 20? 아, 무슨 20이 나와요? 19. 0구니까. 그 다음에 몇 cm? 8cm. 무슨 말인지 알죠? 0구에 묻혔다가 뭐가 생각돼? 19. 그 다음에 8cm.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철근 지름에 따라 틀린데, 철근이 직금이 D가 있고요. 이때 보면 4, 5, 6cm예요. 4cm,
5cm, 6cm인데요. 4cm는 4 곱하기 4는 4, 4, 16, 5, 5, 25. 얘는 29예요, 얘는. 그래서 현재 뭐냐면, 이하 이상일 때라고 해서 철근 지름에 따라 이렇게 4, 4, 16, 5, 5, 25, 얘는 한 29 대요. 그쵸? 4, 4, 16, 5, 25잖아요. 중요한 건 여기까지만. 왜? 너무 자세히 외우려면 암기가 안 되니까 지금 요 정도만 가지고 나중에 기본사 할 때 또 좀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옥레스테인데, 옥레스테 보면 바닥 철근이야, 바닥. 이 바닥 철근은요, 보통 2cm예요. 근데, 우리가 D35를 초과한다. 좀 두꺼운 철근은 몇 cm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4cm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나 기둥은 다 몇 cm다? 4cm예요, 4cm. 그 다음에, 쉘 철근은 2cm가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보나 기둥은 4cm인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라고 나와요.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를 FCK. 우리가 FCK를 뭐라고 하냐면, 설계 기준 강도다. 콘크리트에, 그쵸? 콘크리트야.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겠죠?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강도가 40메가파스칼 이상의 강도가 세다라고 할 때는 1cm를 저감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4cm, 1cm 빼면 얼마 나와요? 3cm가 되죠?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준은 암기를 해야 되니까 잘 지금 암기가 돼야 한대요. 안 되니까 이 표를 어떻게 보는 줄 알겠죠? 일단 뭘로 보는 거야? 물속에 있을 때, 영구의 흙에 묻혀 있을 때, 오기에 노출되어 있을 때, 옥내에 있을 때. 그쵸? 예,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고, 요런 건 이렇게 암기하는 방법이 있지만, 잘 암기가 안 되니까 뭐다? 요런 게 있다고 넘어가는 거예요. 기초강좌에 뭔가 너무 암기를 많이 하는 건 좋지 안 좋다? 안 좋아요. 이런 게 있다라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 예, 왜냐면 가끔 그래요. 너무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기초강좌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 기본서일 때 좀 더 자세히, 심할 때 좀 더 자세히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단계별로. 그 다음에 교재 어디까지 가냐면 288쪽에 철근의 부착 및 정착이라고 나와요. 그쵸? 자, 그럼 현재 여기서 1번부터 4번까지 부착성 내 영향을 주는 요인이 나오잖아요. 그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오는데 여기를 쫙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야. 일단 원형 철근이 부착이 좋아요? 이형 철근이 좋다고 그랬어, 아까? 이형 철근이 좋아요. 두 번째, 자, 콘크리트 강도와 관계가 되는데 인장 강도가 부족한 밀접한 인장 강도 뭐 때문에 철근이 뽑혀 나올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강도 중에 뭐가 관계가 된다? 인장 강도와 부착성은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별표. 직경이 굵은 것보다 가는 철근 여러 개 쓰는 것이 좋다라고 했고요. 동일 단면적일 때 주장의 길이를 증가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철근의 주장이라는 게 나와. 주장은 제가 가로치고 뭐라 그랬어요? 둘레 길이라고 나왔죠? 자,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어떤 개념이냐면, 자, 얘가 철근이에요. 철근이죠? 철근이에요. 철근인데, 철근을 잡아줘. 누가 잡아줘요? 콘크리트가. 그러면, 자, 얘가 철근이라고 그래요. 철근을 잡아주는데, 누가? 손이 콘크리트예요. 잡아주는 거야. 잡아 당깁니다. 잡아 당기죠. 그러면 잡아 당기니까 우리가 얘가 잡아 당기지 않도록 부착력을 키워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손의 힘이 강해야 돼요? 아니면 이 분필의 힘이 강해야 돼요? 손의 힘이 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부착력은 부착력이나 부착 강도라는 것은 무슨 강도랑 관계가 된다? 철근이에요? 아니면 콘크리트 강도예요? 이거죠. 얘는 큰 관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부착력 꽉 잡아주는 그 능력은 철근의 능력이 아니라 뭐다? 콘크리트의 능력, 손을 꽉 잡아주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만약 부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철근의 강도를 강화한다. 맞아요? 틀려요? X예요. 무슨 힘이 중요하다? 손을 잡아주는, 손이 뭐라고요? 콘크리트가 잡아주는 능력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철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주장과 관계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 철근이 원래 이렇게 생기고,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있는데, 요거 단면적이 이렇게 두꺼워요. 요 철근, 이렇게, 길이는 똑같아. 길이는 똑같은데, 요 같은 단면적으로 이렇게
좀 가느다란 철근을 이렇게 배치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잘 보시면 철근의 길이는 같죠 지금? 같아요. 단면적은 얘를 다 합하면 뭐가 나와?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결국 부착력이라는 것은 여기 이 단면적이 중요한 게 여기 둘러싼 길이 있죠 요거 요렇게 표면적 관계가 돼. 표면적과 관계가 되는데 단면적은 같지만 실제로 둘러싼 표면 길이는 계산을 하면 뭐가 클까요? 상상이 잘 안 가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줄게요. 자, 얘를 사각형 생각해. 4cm, 4cm라고 치자고요. 그럼 얘를 이렇게 몇 개로 잘라요? 4개 자르면 얼마가 돼요? 2cm, 2cm짜리가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단면적은 같겠죠. 그러면 이 둘러싼 길이는 4, 4니 몇 cm가 돼요? 16cm. 얘는 8cm가 몇 개가 돼? 4개가 되니까 32cm. 결과적으로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같은 단면적이지만 얘가 둘레 길이가 길다. 그럼 결과적으로 큰 철근, 두꺼운 철근 하나를 쓰는 것보다 가는 철근 여러 개 쓰는 것이 훨씬 더 부착력은 크다. 이거죠? 자, 뭐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89쪽 가면 부재별 구조 제한이 나오는데요. 보의 구조 제한이 나와요. 보의 철근 배치, 바닥, 옹벽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보의 구조 제한을 알아볼게요. 보는 생긴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 철근을 보면 철근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고요. 얘들이 철근이 쫙 가 있는 거야. 이 안에 쫙 가 있는 거야. 안에 가 있고요. 이 철근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감싸는 철근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럼 얘는 무슨 철근이라면 이런 철근을 스터럽근 또는 늑근이라 하고요. 이런 근을 주근이라고 해요. 주근. 자, 이때 이제 위에 있는 철근을 뭐라고 하냐면 상부근이라고, 밑에 있는 철근을 하부근. 둘 다 주근이에요. 둘 다 주근.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보의 철근 배치를 우리 뭘로 구분하냐면 단근보와 복근보로 구분을 해요. 이 단, 복 이렇게 나오는데 단은 하나 있다는 뜻이죠. 뭐냐면 인장철근만 배치한 보예요. 그럼 인장철근 배치했던 보는 뭘 얘기해요? 요렇게 인장력 여기 봤죠? 요렇게 뭐다? 인장력만 부담하는 철근이 주근이 돼 있을 때는 단근보예요. 단근보. 복근보는 뭘까요? 얘는 복근보라고 그래요. 복근보는, 자, 보세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무슨, 뭘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는? 압축력을 받고, 여기는 뭘 받는다? 인장력 받으니까 인장력 받는 철근을 이렇게 배치했죠? 근데 뭐라 그래요? 압축력 받는 철근까지 같이 배치하면 뭐가 돼요? 복근보. 그럼 복근보는 뭐라고 해야 돼요? 축에도 뭐를? 철근을 배치. 그러니까 인장측에만 철근을 인장측에만 배치하면 단근보, 압축축에도 배치하면 뭐가 돼요? 복근보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는 대부분 뭐다? 복근보예요. 우리 학원에 보가 있습니다. 무슨 볼까요? 당연히 복근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뭐 인장압축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압축축에도 보통 철근을 배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물이 있죠. 학교나 이런 거, 우리 그 건물, 상가 이런 거 대부분 뭐다? 다 복근보예요. 단근보는 대부분 안 해요. 왜? 위험하니까. 복근보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근보, 볶음보 이해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스트럭분의 역할인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주근, 얘도 주근이고 얘도 주근이야. 그쵸? 얘는 주근이 상부근이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고, 하부에는 몇 개가 돼요? 3개가 되죠? 다 주근입니다. 근데, 구점을 다시 볼게요. 그걸 옆에서 본 거야.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얘에 힘을 주잖아요. 힘을 주면 어떻게 갈라지냐면, 균열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단부에 생깁니다. 이렇게 생겨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우리가 이렇게 생겨요. 자, 그게 뭐냐면 얘가 구조물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벌어진다고 봤는데 이때 이렇게 요 가운데는 이렇게 균열이 생겨요. 요런 균열을 뭐라고 하냐면 부재축이죠. 부재축과 직각이 되는 요런 균열을 뭐라 하냐면 우리가 휨균열이라고 해요. 그런데 얘네들은 뭐가 돼요? 관통이 되죠. 얘네들은 어디가 주로? 표면에만 주로 나타나죠. 표면에만. 근데 얘는 특징이 뭡니까? 팔자균열. 균열은 균열인데요. 얘가 관통이 돼요. 관통. 그러면 이런 표면에 나타난 이런 휨균열은 뭘 가지고? 철근으로 보강하면 끝납니다. 철근으로. 또는 여기 균열이 좀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압축근을 배치하면 돼요. 그렇죠? 주근을 깔아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런 균열은요 주근의 역할을 잘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은 이렇게 찢어지려고 하니까 잘 생각하면 돼. 여러분이 옷이 이렇게 찢어졌대요. 어떻게 꼬매야 돼요? 이렇게 꼬매야 돼요? 아니면 1번으로 꼬매요? 2번으로 꼬매야 돼요? 1번으로 꼬매요? 예? 그거 왜 꼬매요? 꼬매지 않는 거죠, 그거는? 꼬매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를 지나가야 되죠, 이렇게. 철근이. 그쵸? 그럼 이런 철근을 만들려고 하니 복잡하니까 어떻게? 직각으로 배치한 철근이 필요해요. 무슨 철근? 스트럭근이에요. 그럼 이런 균열을 뭐라 한다, 우리는? 전단균열이고, 전단균열을 방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스트럭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이렇게 보면, 얘가 단부예요. 여기는 중앙부고요. 이런 전단철근은 주로 단부에 발생해요? 아니면 중앙부에 발생해요? 단부에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 스트럭근은 일정 간격으로 배치하는데 단부에 많이 필요해요? 중앙부에 많이 필요해요? 단부에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스트럭근은 어디서? 단부에는 어떻게 해라? 촘촘하게, 간격을 좁게 해라. 중앙부는 좀, 그게 필요 없으니까 넓게 배치해도 간격이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요 근을 보면 실제는 어디? 단부 쪽에는 간격이 좀 좁게 돼 있고, 중앙부로 가면 좀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무슨 근이니까? 전단균열을 방지하는 근이 스트럭근이니까. 그럼 다시 전단철근의 종류가 나와있죠? 첫 번째 뭐야? 주철근에, 요 주근에 무슨 방향? 직각이죠, 지금. 주근에 직각으로 배치된 거죠, 이렇게. 주근이 이거니까. 주근의 직각. 그럼 다시 그림을 그려줄게요. 주근의 직각은 뭐야? 주근의 직각을 이렇게. 이해된 거예요? 주근의 직각으로 배치되는 거. 직각. 자, 두 번째, 몇 도 이상? 45도 이상. 45도 이상. 최소 45도 이상인데, 45도 이상이라는 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균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요 각도에 45도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또는 이렇게. 몇 도 이상? 45도 이상. 또는, 주철근을 벤트근이라 해서 어떤 식이냐면, 벤트근 잘 보세요. 벤트근은요, 잘 보세요. 얘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휘어져. 휘어졌다가 나중에 단부로 가면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얘는 어떻게 돼요? 굽혔죠? 그럼 뭐라 그래? 벤트바. 벤트바. 이 벤트바는, 우리가 인장력을 받는 부분에 주로 배치가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인장 여기 가든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늘. 뭐라 한다? 벤트바. 그럼 벤트바는 몇 도 이상이다? 30도. 요 주근과 몇 도 이상? 요 각도가 30도 이상. 자, 30도 이상.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야. 그럼 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두 가지는 기억해야 돼. 구핀철근이죠? 구핀철근. 스트로크 몇 도 이상 최소? 벤트만 몇 도 이상? 외워야 되죠? 요거만 외우면 돼. 나머지는 그냥 참고 삼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넘기시고요. 이 바닥 구조 제한이 있고 우리가 옹벽 구조 제한이 있어요. 바닥과 옹벽이 있는데 바닥과 옹벽. 바닥에 이제 우리가 바닥 평판 슬래브라고 해서 플랫 슬래브와 우리가 플랫 슬래브가 있어요. 플랫과 플랫 플레이트. 그래서 우리가 주제 36주제를 보면 바닥 슬랍 구조를 얘기하는데요. 이때 바닥에는 바닥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바닥 밑에 뭐가 있을까? 보가 있죠. 이 보가 있잖아요. 보통 보가 있는 구조가 있고 옆에 뭐가 있어요? 옆에 기둥이 있겠죠? 요런 구조가 있어요. 요런 구조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런 천정 보세요. 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 보 밑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요렇게 지금 우리 천장 있죠? 천장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요게 무슨 공간이다? 유휴 공간이죠? 근데 유휴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 돼. 그 유휴 공간을 확보하면 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바닥판의 두께를 증가시켜줘. 이렇게 바닥판 두께가 증가했죠? 그 다음에 뭐다? 여기다 바로 기둥을 배치하지 뭐. 그럼 여기는 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 양 무량판 구조가 되는 거예요. 보가 없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과거에 삼풍백화점이라고 아시죠? 삼풍백화점이 바로 무량판 구조예요. 그래서 위험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시죠. 자, 우리가 바닥은 얇아요. 얇고 기둥은 뾰족하죠. 뾰족하죠? 근데 이 바닥 밑에 뭐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보가 있었죠. 이렇게 보가 받치고 기둥이 받치니까 어느 정도 충격을 뾰족한 기둥을 커버했던 거예요. 근데 보가 없고 다만 뭐가 있다? 기둥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부분이 자 얇은 판을 좀 주먹으로 뻥 치면 어떻게 돼요? 주먹 모양이 빵꾸가 나죠? 이것을 뚫림 현상이라고 그래요. 무슨 현상? 뚫림 현상. 왜? 바닥판은 얇고 넓은데 기둥은 뾰족한 편이니까 힘을 주면 얘가 견디지 못해서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져. 그럼 얘를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왜? 보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가 없으니까. 그럼 이 보가 없는 이 구조를 보면은 보가 없는 대신에 보가 없어요. 이제 자 무량판입니다. 무량판은 보가 없어. 보가 없는데 유형을 따지면 우리가 플랫 구조와 플레이트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플랫 구조는 뭐고 플랫 슬랍은 뭐냐? 플랫 슬랍은 잡으세요. 이렇게 원래 바닥이 이렇게 얇아야 되는데 두꺼워 좀. 바닥을 두껍게 하고 여기다가 지판이라고 그래. 지판 이렇게 주두를 확대해. 이렇게 지판과 주두라고 합니다. 주두 이렇게 배치하면 뭐가 된다? 플랫 슬라브예요. 플랫 슬라브.
요게 과거에 삼풍백화점에서 지었던 요 구조가 플랫 슬라브고요. 그 플랫 플레이트는 뭐냐? 얘는 바닥판이 좀 두껍겠죠? 아예 뭐도 없다. 아예 지판과 주두가 없이 배치되는 거. 그러면 플랫 플레이트 슬라브 구조 특징이 뭐다? 일단 당연히 보는 없다. 그 다음에 지판도 없다. 주두도 없다. 그쵸? 없다. 그러면 이제 이걸 설명해 줄게요, 이걸로. 이거 대표적인 무량판 구조인데, 무량판 구조는 보가 없어요. 보가 없으니까, 자, 우리가, 자, 여기 보세요. 원래 있는 구조는 뭐야? 바닥 고프집되고, 보 고프집되고, 바닥 보 고프집을 대야 되죠? 복잡하죠? 얘는 쫙 바닥 끝. 자, 그러면 이 무량판 구조는, 자, 거푸집 작업이 간단하다, 복잡하다? 간단하다. 자, 오케이. 거푸집이 간단합니다. 거푸집 간단해요. 간단해. 그런데 이 플랫 슬라브나 이 플랫 슬라브 같은 건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뭡니까? 일단 펀칭 있죠? 펀칭 쉬어라 그래요. 무슨 현상? 아까 일명 뚫림 현상이 우려가 돼요, 안 돼요? 되죠. 됩니다. 뚫어질 수가 있어요. 뚫어질 수 있어요. 뚫어질 수 있습니다. 또 뚫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고정하중에 바닥 두께가 두꺼워졌으니까 고정하중은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증가했습니다. 보가 없어요. 뼈대가 없어요. 강성은 약하죠. 무게는 증가했는데 강성이 약해요. 무량판 구조죠. 무량판 구조. 그래서 이 무량판 구조는 무량판 구조 특징을 보는 거예요. 자, 구조가 간단하고 층 높이를 낮게 할 수 있다. 실내 이용률이 높다. 어때요? 실내 이용률이 높다는 얘기 뭐예요? 잡으세요. 천장을 댔어요. 자, 여기 요 유효 공간은 어디가 더 커져요? 유효 공간이 확대가 되죠? 이해할 수 있겠죠? 유효 공간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요? 위에는 층 높이를 낮게 할 수 있다는 얘기 뭐예요? 잡으세요. 여기 생각해, 여기. 요 구조. 우리가, 자, 바닥이죠? 얘가 없죠? 요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뭐야? 바닥만 두껍게 했죠. 기둥을 배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층 높이가 아까에 비해서 낮아도 관계없죠? 얘가 바닥이에요, 바닥판. 보가 없죠? 보가 없이 기둥이 있으니까 어떻게 같은 유효 공간에서는 층 높이가 낮아진다는 얘기고, 같은 층 높이에선 유효 공간이 커지는 거고. 이해할 수 있어요? 같은 유효 공간에선 층 높이를 낮출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동일한 층고라면 유효 공간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자, 이해하실 수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치수로 표현할게요. 유효 공간이 얼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1m야. 예를 들어서 얘도 얼마다? 2.1m야. 그 층고라는 건 뭐야? 바닥에서 바닥까지 내려올 봤더니 얼마다? 예를 들어서 2.4m라고 치자고요. 근데 얘는 얼마가 필요하다? 얘는 3.3m가 필요하대요. 왜? 여기 공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잘 생각하면은 같은 유효 공간인데 불구하고 층 높이를 낮출 수 있었죠. 1번이야, 이게. 그 다음에 같은 층 높이라면 유효 공간이 얘는 커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3m라고 치자고요. 어때요? 커졌죠? 그러니까 1번은 뭐예요? 층고를 낮출 수 있다. 2번은 유효 공간이 커진다. 이거는 1번과 2번은 어떤 조건이 다른 거죠, 분명히. 근데 우리가 출제하신 분은 그걸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보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문을 봤을 때 뭘 얘기한다? 같은 유효 공간이라면 층 높이를 낮출 수 있는 거고요. 같은 유효 공간이라면 2.1m. 그 다음에 같은 층 높이라면 유효 공간은 넓어졌다,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혹시나 옆에 분은 이해하셨어요? 하여튼 뭐 왜냐면 쳐다보시는 게 약간 이해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감이 잘 안 나와. 그쵸? 표정에. 그래서 물어보면 저는 이 표정을 보면 저분이 아시는 표정과 약간 하는 표정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설명한 거고요. 옹벽이에요, 옹벽. 자, 오늘 추억부터 구조 끝내야 되니까 옹벽. 중요한 포인트만 알면 돼요, 옹벽. 자, 옹벽이 뭘까?
옹벽이 뭐죠? 예. 예? 그렇군요. 옹벽이 뭐냐 물어봤어요, 제가. 아주 쉽게 옹벽이 뭐냐? 벽은 벽이다. 근데 뭐예요? 옹환벽일까요? 예. 자, 뭐라고 썼어요, 제가? 토합을 받는 벽. 이게 옹벽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옹벽이 뭐라고요? 다시 물어보면 무슨 벽이라고요? 그렇죠. 옹벽이 뭐라고요? 토합을 받는 벽이에요. 일단 이걸 그림이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림이. 그러면 옹벽은 토합을 받는 벽인데,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림 그려야 되느냐?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땅이에요. 지표에 높이차가 생기는 거예요. 높이차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산사태가 일어나겠죠? 아니면 이게 흙이 무너지겠죠? 근데 무너지면 안 돼. 무너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응? 이렇게 미리 벽을 세워주는 거예요. 무너지지 말라고. 그럼 이 벽을 뭐라 한다? 토합을 받으니까. 토합은 뭘 내게 해요? 흙이 이렇게 미는 힘이 생기죠? 흙이 미는 힘. 흙이 이렇게 미는 힘이 생겨요. 그쵸? 이거를 수평력이라 하고요. 잘 보시면 여기 흙의 무게가 높죠? 근데 좌우 대칭이 안 되죠, 사실은. 여기는 대칭이 안 되잖아, 분명히. 같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 흙이? 옹벽이. 자빠지려고 그래요. 이 자빠지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전도 모멘트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모멘트를 M이라고 표현하고 수평력을 내가 P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전도 모멘트가 이렇게 뒤집어지려고 할 것이고 수평력이 생길 수 있잖아요. 흙에는. 뭐 때문에? 토합 때문에. 흙이 미니까. 왜? 대칭이 안 되니까. 여기 만약에 양쪽에 흙이 있다면 동벽 필요 없잖아. 그죠? 근데 대칭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옹벽이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지금 불완전한 이 흙의 압력을 자기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쵸? 불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 그러면 이 불완전한 이 힘을 견디기 위해서는 이 옹벽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 중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력식 옹벽이라고 있어요. 중력식. 응? 그 다음에 캔틸레버 응?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버팀벽. 응? 우리가 버팀벽이라는 건 뭐냐면 부축벽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버틀레스라는 부축벽식 옹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캔틸레버나 이 부축벽식은요, 철근을 배치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둘 다. 근데 중력식은 뭐다? 묵은입니다. 묵은이라는 것은 뭐냐면, 묵은이라는 것은 철근이 없는 콘크리트예요. 묵은 콘크리트. 자, 그럼 중력식은 철근이 배치가 됐다 안 됐다? 없어요. 그러면 중력식이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자중만으로 토합을 견딜 수 있도록 무겁게 만들어줘요. 무겁게.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얘가 뭐다? 철근이 없고 뭐다? 콘크리트. 철근이 없는 이렇게 자중 가지고 토합을 견딜 수 있도록. 왜? 이 등치가 크면은 넘어가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등치 좋으신 씨름 선수분들 있잖아요. 씨름 선수분들을 5살, 6살짜리 밀면 밀려요, 안 밀려요? 안 밀리지. 그쵸? 안 밀리죠. 그쵸? 자, 이게 자중만으로 토합을 견디는 중력식이 있고요. 얘네들은 우리 철근 콘크리트예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휘어지니까 철근이 필요해요. 왜? 힘을 받으니까. 모멘트를 받으니까. 그러면 캔틸레버와 옹벽의 대표적인 게 T자나 아니면 우리 L타입이 있어요. 이 T타입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생겼으니까 얘는 어디 갖고 뒤집으면 뭘로 보여요? T자로 보이고요. 응? 요렇게 생긴 옹벽을.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겼다 그러면 어디 가까워요? L자에 가깝죠? 그러니까 요걸 우리 저판이라고 하거든. 저판. 바닥판 얘기. 저판이 이렇게 이 옹벽이죠. 옹벽. 벽체 앞뒤로 튀어나왔다 그러면 얘는 T자가 되고 얘는 한쪽만 있다 그러면 L형이라 했던 겁니다. 근데 왜 캔틸레버냐? 이유가 있죠. 우리 캔틸레버 구조라는 게 뭐죠? 아실 것 같아요. 뭐라고요? 예? 이거 같은 얘기를 내민 구조로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민 구조가 또 뭐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나 바닥판이 있으면 보라고 치자고요. 보 밑에 뭐가 달려 있죠? 보 밑에 기둥이 있죠? 얘가 보가 있고요. 얘가 기둥이죠. 근데 여기 이렇게 보가 있어요. 자, 여기 기둥이 끝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둥이 없죠? 기둥이 없잖아 지금, 그죠? 없죠? 그러면 다시 그려줄게요. 얘. 자, 얘 생긴 모습 생겼어요. 생긴 모습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그쵸? 생겼습니다. 그쵸? 생겼어요. 얘를 뒤집어 보세요. 여기 요 끝에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캔틸레버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이 끝에 저판 끝에 받침대가 없다란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름을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제가 캔틸레버를 우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옹벽이 생긴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래서 기입체로 그릴 수 있어요. 그럼 다시 그려줄게요. T형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 생겼죠? 그런데 높이가 더 높아졌어요. 높이가 높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휘기도 하고 밀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캔틸레버 구조를 캔틸레버 구조는 우리가 하중을 좀 많이 쳐질 수 있으니까 보강을 어떻게 하면 돼? 요렇게 보강하면 되겠죠? 요렇게 여기다가 보강을 하면 캔틸레버 구조가 아니죠. 왜? 뭐가 있으니까? 기둥을 냈으니까 그냥. 아니면 그림 그려줄까?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긴 구조물이 약하니까 어떻게 여기다가 요렇게 중간중간에 뭘 세워주면 기둥을 세워주면 뭐가 돼요? 캔틸레버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다 잘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뭘 세워주는 거예요? 기둥처럼 힘이 강한 부축벽을 세워줘요. 세워줬죠? 그럼 요 밑에 다시 뒤집어 볼게요. 얘를 뒤집어 그리는 거야. 뒤집어 그리는 거예요. 뒤집어. 얘는 지금 캔틸레버죠? 밑에 뭘 설치했어요? 기둥을 설치했죠? 양쪽 설치했죠? 그럼 캔틸레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가 돼? 부축벽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시험 문제, 자, 부축벽 방식은 캔틸레버 옹벽이다. O예요, X예요? X죠. 그래서 X예요. 이런 게 시험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공부할 때 유형을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불렀는지를 알면은 아주 쉽죠. 근데 왜 부르는지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 어렵죠. 제가 말씀드린 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이걸 여러분이 책을 보고 공부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 실제로 이 만든 그 방법은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 내신 분은 다 알고 문제를 내니까 쉬운데 실제로 문제를 푸시는 분은 암기를 의존하면 이렇게 안 나오거든. 왜? 교재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이게 바로 부축벽 시 방식이에요. 그만큼 캔틸레버 공격보다 좀 높을 때, 토합이 크거나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전도 모멘트는 외력이죠. 전도 모멘트. 저도 다시 쓸게요. 자, 씁니다.
전도 M이라 쓸게요. 모멘트. 그 다음에 수평력 P가 있어요. 그러면 전도 모멘트가 커야 돼요? 아니면 저항하는 모멘트가 커야 돼요? 저항하는 모멘트가 커야 되죠. 같거나. 자, 수평력이 커야 돼요? 아니면 저항력이 커야 돼요? 수평 저항력이 커야 돼요? 얘가 더 커야 돼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배? 최소한 전도 모멘트 2배 이상을 견뎌라. 최소한 수평력의 몇 배를? 1.5배 견뎌라. 무엇이? 저항력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항 모멘트는 전도 모멘트 몇 배를? 2배 이상을 견뎌야 되고요. 저항력은 우리가 수평력의 몇 배를? 1.5배 이상을 견뎌라. 이게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험에서는 너무너무 그냥 문제를 냈지만 실제로 이 내용을 아는 것은 뭘 생각하면 돼요? 최소한 외력의 2배를 키운 것보다 얘가 크다면 안전할 거 아니에요. 왜? 만약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만 얘가 증가해도 넘어갈 수 있겠고요. 만약 같다 그러면 조금만 증가해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몇 배를? 힘에 대해서 몇 배를? 2배를 키워주고 미는 힘에 대해서 몇 배를? 1.5배 키워준 것보다 크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미는 힘이 있어요. 이 미는 힘을 수평력이라는데 여기다가 이 수평력을 저항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이렇게 걸쳐놔요. 마찰력을 강화시켜서. 이걸 뭐라 한다? 시어키 또는 전단키라 그래요. 그 전단키를 하는 목적은 뭘 얘기해요?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없으면 어떻게 밀릴 수 있죠? 밀릴 수 있는데 여기다 뭐를 이렇게 말뚝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역할을 한다? 미끄러짐에 방지하는 거죠?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요 키를 뭐라 한다? 시어키. 그 그림이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가죠? 예,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재 내용 다시 해보는 거예요. 옹벽. 옹벽의 구조를 보면 일단 우리 중력식 옹벽이라고 나와. 묵은식이죠? 묵은이 뭐라고요? 철근을 배치하지 않은 거. 그쵸? 묵은. 철근 배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캔틸레비식 옹벽. T절 L형이 있고요. 부츠식 옹벽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단키라고 있죠? 전단키는 미끄러짐 방지하는 거예요. 전단키는 뭐라고요?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거. 밀리니까 이렇게 뭔가 내린 겁니다. 그 다음에 옹벽이 안전이 나와요. 옹벽은 전도, 자빠지는 거, 슬라이딩, 밀리는 거, 치마, 가라앉는 거, 단면이 파괴되는 거, 각부의 응력, 이런 거를 다 안전할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해서 안전할 수 설계를 하라는 얘기고요. 옹벽의 길이가 길어요. 옹벽 길이가 길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신축 힘을 두라는 얘기예요. 신축.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데 배수공이 나와요. 배수공이 뭘까요? 자, 무슨 얘기냐? 보세요.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비가 막 오면 어떻게 돼요? 비가 막 오면 토합과 함께 수압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중간중간에 여기 옹벽 바깥에 여기서 보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여기 물구멍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중간중간에 구멍을 뚫어놔요. 파이프를 통해서. 그래서 물이 막 나오는 거 보셨죠? 비가 오는 날이면 옹벽에 이렇게 담장에 보면 막 물이 나오죠? 이게 배수공이에요. 배수공. 왜냐면, 만약 이 배수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수압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수공은 뭘 얘기한다? 비가 오고 나면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파이프, 물구멍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배수공.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치기라는 게 있는데,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한 번에 못 치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 이어치기. 그게 뭐냐면, 자, 이 콘크리트가 몇십 미터예요. 한 번에 못 치니까 어떻게 이렇게 수직으로 이어치는 거, 수직으로. 여기 처음에 타설하고 여기 타설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기니까. 왜? 너무 기니까 한 번에 타설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 무슨 수평으로 수직으로 이어치기 한다는 거예요. 수직으로 한 번 치고 다시 치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뭐가 끝난 거예요? 290쪽에 우리가 옹벽의 구조제한까지 끝난 거예요. 오늘 공부 좀 많이 했죠? 예, 아니에요? 사실 양은 별로 안 나갔어요. 양은 별로 안 나갔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이렇게 갔어요. 원래는 철거 구조까지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끝나면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그래 뭐 조금씩 빨라도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 처음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철구조부터 할 거고요. 오늘까지 공부한 내용을 딱 보시면 자 한번 이제 정리해 보는 거야. 자 정리해 보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기억을 좀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초구조 있었으니까 보는 거예요. 기초가 있어요. 기초. 자 기초는
기초판에 형식, 복습이에요. 형식이 있었고, 지정의 형식이 있었잖아요. 그럼 기초판의 형식은 네 가지가 있었어요. 무슨 기초? 독립 기초, 또 독화, 온통, 또 오, 벌써 다 외우셨어요? 대단하시네 진짜. 아, 그렇군요. 굉장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왜냐면 공부한 지, 처음 공부하신 분이 이렇게 네 가지 다 외운다는 건, 정말, 예, 존경할 만한 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지정 형식은 또 뭐가 있었죠? 예? 직접. 간접이 있었는데, 간접은 또 뭐가 있었어요? 피어 생각나고 또, 말뚝이 있었고, 요거 하나가 케이슨. 그쵸? 케이슨. 자, 그 다음에 피어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 그랬어요? 뭐처럼 생겼다? 기둥처럼 긴 거. 케이스는, 그렇죠, 상자.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네 가지가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쵸?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시설개론은요,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여러분 주택관리사를 공부하시는 분이 몇 점 맞으시면 돼요, 시설개론에? 90점 이상 맞을 필요 있어요? 그렇게 못 맞아요. 왜 못 맞아요? 그렇게 쉬운 과목은 아닙니다. 전공대들도 90점 못 맞아요. 시설개론은. 왜? 뭐가 출제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시험에 틀릴 수밖에 없는 미세한 부분을 긁어서 나와요. 그럼 못 맞춥니다. 그럼 90점까지 맞겠다는 건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몇 점까지 맞는 게 좋아요? 한 70점 정도 목표를 하는 겁니다. 그럼 70점 정도 한다는 얘기는 아주 중요한 곳에서 70점이 나와요? 아니면 미세한 곳에서? 중요도가 높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또 기출됐다든가. 그럼 이것만 충분히 공부해도 몇 점 나와요? 70점 나오는데 90점 공부하려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섞어서 시간을 늘리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핵심적인 걸 잘 공부해서 관리하고. 보통 이런 얘기 하죠? 남의 걸 보지 말고 뭐를 봐라. 자기 걸 소중히 하라는 얘기 하죠? 그게 뭘 얘기하냐면 70점 나올 수 있는 걸 자주 봐서 그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쓸데없이 이것저것 막 봐서 시간만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내용, 시험에 나올 내용을 자주 반복적으로 보면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데 너무 많이 보면 어떻게 돼요? 아는 건 되게 많은 건데 점수가 안 나와. 그러신 분 가끔 있죠? 무지하게 많이 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은 걸 공부해서 그래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뭐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골잘중식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거기서 다 70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분필 하나 갖고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분필을 몇 개 주고 10개 주고 왔다 갔다 하라면 못하죠? 왜? 일부는 등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강좌는 뭘 얘기한다?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거를 반복적으로 공부해서 여러분이 기본 공부할 때 골자는 이거다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오늘의 골자는 뭐다? 기초구조와 또 철분 컴퓨터 구조의 중요한 특성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